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종이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종이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아마 머릿속에 아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떠올리실 겁니다. 누군가에서 피해를 받아서 사라진 걸 수도 있고, 혹은 실종, 혼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숨었거나, 굉장히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일단 저장해 두시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살인에 대한 부분도 경우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일 거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금품일 수도, 혹은 치정 문제, 원한, 혹은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묻지마 살인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연쇄 실종 혹은 연쇄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위에 나왔던 무수히 많은 이유가 연쇄라는 말을 하나 딱 붙이게 되면 범인이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단순하게 실종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연쇄 실종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무언가가 문제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연쇄 살인이라고 얘기해도 살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치정이다, 원한이다, 한 사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연쇄 살인이거든요. 분명 범인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 범인은 자신의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런 연쇄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하나의 실종, 하나의 살인보단 연쇄라는 말이 붙었을 때 더 범인의 색깔이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곳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2001년부터 내려왔던 이상한 무서운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쉬쉬합니다. 모른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야기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 바로 오늘 그 장소는 인천 강화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린 오늘 이 사건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연쇄 범죄일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하나씩 따져가 보고자 합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현재 밝혀진 것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 현재 이 범인은 마지막 사건 하나로 현재 무기징역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건과 관련돼서는 현재 무혐의 상태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 3건에 대해서 무죄, 즉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따로따로 보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 3가지 나머지 사건은 정말 이 범인과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있는데 아직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조금씩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종입니다. 2001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실종자는 당시 나이 40세였던 이윤희 씨입니다. 일단 실종 당시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이라는 날짜의 특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던 이 씨는 그 이후에 강화도 집,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 아파트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조카들이 곧 이제 학교가 방학이었기 때문에 조카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방학이 되면, 며칠 뒤에 방학이 되면 집으로 와라.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준비를 좀 해놓고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며칠 뒤에 만날 약속을 하고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족분들에겐 그녀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머뭇거리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연락을 주거나 뭘 하고 있다, 준비가 됐다, 이런 연락이 와야 될 이 씨가 그 이후 아예 연락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걱정했던 가족은 강화도에 있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형부는 집에 왔는데 오고서 바로 다시 나갔어요. 저번에 같이 봤던 그 서울에 병원에 근무하던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그 이후에 병원 지인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만
거기 있는 지인은 나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뭐 연락도 해본 적 없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건 같이 봤잖아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윤희 씨는 영원히 실종돼 버립니다. 근데 이 이후에 좀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2001년 12월 22일 그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에 걱정이 됐던 형부가 집을 직접 찾아오는데 자신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찾아와서 혹시 언니 연락이 없었어? 라고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 게 보여지는데 번호가 051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옆에 같이 온 사람에게 형부는 전화 좀 해봐봐. 어디서 온 건지. 그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를 받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부산이네. 아마 형수님이 바람 쐬러 나가신 것 같다. 아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실종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그냥 갔다 온데 어디 가셨다가 오셨나 보다. 저번처럼 일본 같은 데를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본에 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 반응을 체크해봅니다. 핸드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 더불어 다쳤을 때 갈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 현황까지 확인을 해보지만 출입국 현황 기록이 확인이 안 됩니다. 즉 한국에 있지만 딱 어느 순간 17일 이후에 모든 행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당시에 일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 형부라고 불렸던 남자가 어떻게 보면 친족 간의 형부가 아니라 실제는 동거남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던 권 씨였는데 당시에 막 본처가 내려와서 집을 막 어떻게 보면 부시려고 하고 협박을 하고 당시 무서워서 일본에 가서 헤어질 준비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연녀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권 씨는 계속적으로 함께 있으려고 했다라는 게 유족분들의 입장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단순 잠적일 수 있을 상황일까라고 판단을 해보겠지만 일단 단순 잠적에 대한 부분은 지워야겠습니다. 왜냐면 당시 17일에 갈 때도 며칠 뒤에 보자라는 약속을 하고 가셨고 단순 잠적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상이 되는 사람은 있죠. 권 씨의 전처. 평상시에도 매우 협박을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문제가 터진 게 아닐까였지요.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자꾸 어느 쪽에다 프레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넓은 범주로 보면 당시에 이 씨는 원한 관계에 있었던 두려웠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권 씨의 이제 전처였던 거죠. 자, 근데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연남, 즉 동거남이었던 권 씨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평상시에도 사라지게 되면 계속 옆에 두려고 하고 찾으려고 노력했던 권 씨가 17일 이후에 실종된 이 씨에 대해서는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 쐬러 갔나 보지, 잠적했나 보지,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 거죠. 물론 심증입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그 이후에 신고를 한 사람은 유족들이었지 권 씨는 아니었습니다. 권 씨가 원래대로 했던 패턴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핸드폰 위치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이 씨는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실종 사건입니다.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건 단순 실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실종, 이 강화도에서 발생한 이상한 실종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된 지 2년 8개월이 지난 2004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실종자는 40대였던 조영식 씨였습니다. 자, 당시 실종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0대였던 조 씨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을 했는데 그게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랫동안 영업용 택시를 한 뒤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조금의 돈을 번 뒤에 강화도에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고 자기가 땅을 조금씩 더 사면서 여기가 개발되거나 혹은 이 안에서 펜션 사업 같은 걸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정말 이상한 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던 곳 자체도 불이 나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기가 오랫동안 생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매우 많은데 그냥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족과도 떨어져 혼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터전을 쌓기 위해 중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조 씨는 마지막 행적이 누구와 있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에 본 사람이 목격자이자 용의자일 수 있죠. 마지막에 있던 사람은 권 씨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람의 권 씨는 같은 사람이지만 이어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권 씨였습니다. 권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가서 조 씨가 자신에게 인감증명서를 떼줬다. 인감증명서도 중요합니다. 실종 당일날 술을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 상태로 그냥 툇말에 누워서 잠을 잤던 것까지만 봤다 라고 진술하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조 씨가 바로 권 씨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 권 씨의 횟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실종자가 발생되고 집에 와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같이 왔다. 그 자리에 있던 게 바로 조 씨였습니다. 근데 이 조 씨가 2년 뒤에 사라졌던 거죠. 자, 우린 일단 두 번째 사건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사라질 이유가 있었을까? 왜 실종이 돼야 될까? 자발적 실종이라고 보기에는 생존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신의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두고 왜 사라져버렸는가가 이상한 상황이 되죠. 그렇게 없어져야 될 필요가 없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자발적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 씨의 당시의 인프라를 좀 봐야겠습니다. 주변 인맥 관계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현재 인맥 상태는 권 씨였던 게 가장 큽니다. 권 씨와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럼 권 씨와 일을 하고 자신의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증발을 해버렸다. 그 마을을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건 땅입니다. 그럼 그 땅은 그냥 두고 갔나?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 아파트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에 얘기할 때 땅,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어째서 이 권 씨라는 사람의 이름이 끼게 되는 걸까? 그리고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 씨의 근처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행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걸 한번 끌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이 씨의 실종,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조 씨의 실종,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처음에 얘기한 연쇄 실종이라고 엮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목적 때문일까라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존재한다면이죠. 제일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땐 치정인가? 권 씨, 내연녀, 같이 일을 했던 조 씨, 이들이 치정 관련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정에 대한 이야기는 실종에 대한 이 시간 차이의 갭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첫 번째 실종이 권 씨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를 알고 있는 조 씨를 염려해서 혹시 조 씨가 어디 가서 언급할까봐 두려워서 실종을 또 시켰다라고 보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둘이 만약에 같은 시기에 실종됐다라고 얘기하면 치정 쪽에 가깝겠지요. 하지만 2년 8개월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이 둘의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목적이라고 우리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건 입을 닫게 하기 위해 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경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신이 안 나옵니다. 만약 사망했다면 시신이 나와야 되는데 시신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없었죠. 당시 체포됐던 권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만나면 자꾸 실종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상한데 나 이거 팔자가 이상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넌 원래 그런 운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바로 권 씨의 진술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처음에 얘기했던 단순 실종이 아니라 연쇄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 목적성이 무엇일까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이란 부분이 되게 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적의 단순한 부분은 처음에 이 씨를 실종시키고 나서 그걸 어떻게 알고 있던 조 씨가 밖에 나가서 떠벌릴 걸 두려워해서 다시 실종을 시켰다라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2년이 또 지났습니다. 2006년 8월 19일 또다시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실종자는 펜션 관리를 했던 펜션 주인 50대 박진수 씨였습니다. 당시 실종 발견이 어떻게 됐냐면 집안의 문이 열려있는 채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수색을 들어왔는데 이게 왜 이러지? 집에 왜 문이 열려있지?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습니다. 지갑도 있고 차키도 있고 옷도 그대로입니다. 만약 어딘가 외출해서 사라졌다라고 보여지면 지갑, 핸드폰, 옷 어떤 거라도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밖에 외출한 흔적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집의 문은 열려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바로 경찰이 수색을 했지? 당시 이 상황을 수사했던 경찰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펜션이 권 씨의 집 옆입니다. 즉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 머릿속에 등장하는 남자 권 씨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 나와 있는 CCTV나 증거물이 없었던 거죠. 일단 시신을 찾아야 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그리고 경찰까지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주변에 있는 야산을 전부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보름이 지나 발견합니다. 당시 시신 발견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시신 발견지는 뭔가 움푹 파인,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계곡 형태처럼 파인 공간이 있을 겁니다. 원래 파인 공간입니다. 그 안에 시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위를 덮었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가려놓은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발견된 시신의 모습입니다. 자,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태, 여름이었기 때문에 15일 만에 이미 백골화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타살 흔적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의 느낌이었는데 흔적 자체입니다. 뭔가 둔기에 맞은 흔적. 날카롭다기보다는 둔탁한 물체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했다라는 느낌인데 다 대부분 이런 뒤쪽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일단 이건 시신이 나왔기 때문에 시신에 대한 모습을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50대였던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나온 흔적이 없는 걸 보면 집 근처에 있다가 누군가에게 부득이한 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뒤쪽을 공격당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의 분노 표출하거나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원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땐 눈을 바라보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 앞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큰 무기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흔적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 쳐야 될 이유가 있고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정면에서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 정면에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 자신과 놓고 봤을 때 힘 차이, 신체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인 거죠. 펜션 관리인이었던 박 씨가 당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쯤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당시 권 씨는 몇 살이었을까? 권 씨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생각적인, 확률적인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는 권 씨를 또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권 씨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건 당일날 전화한 기록이 있는데 권 씨가 전화를 한 곳이 이 펜션의 CCTV 보안업체 캡스입니다. 캡스의 번호가 걸려있는 데다 전화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11시 28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가지고 권 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서 박 씨 봤죠?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봤어요. 아니 뒤에 나가서 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앞에서 있길래 담배 한 대 피우고 얘기나 나누다 집에 들어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캡스하고 통화 내용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너무 의심처럼 느껴질 거지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했던 권 씨는 캡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보안 CCTV가 펜션 설치된 곳인가요? 보안기기를 설치하면 계속 사시사철 비디오가 찍히나요? 건물 침입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더불어 CCTV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확인됩니다. 이곳은 CCTV가 확인이 안 된, 즉 CCTV가 설치가 안 됐고 광고 같은 걸 위에 그 앞에 붙어있기만 했던 거거든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아니 이거를 너희 집에 있던 것도 아니고 펜션 주인 집 앞에 있는 전화번호를 네가 왜 굳이 전화해서 물어봤어?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나 운영하는 횟집에 자꾸 사고가 있어서 그냥 그거 보안업체에 문의해본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박 씨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죽인 적 없습니다. 진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박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진실. 박 씨를 죽여서 시신을 유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진실. 전부 다 진실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진술조사를 준비를 할 때 이 권 씨에 대한 범죄 기록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전과가 33범인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죠. 강력 범죄도 많았습니다.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였냐면 친구를 자기가 때렸습니다. 뒤에서 그냥 공격을 했죠. 그때도 어떻게 된 거냐면 친구를 잠깐 보자라고 얘기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통화하는 그 상황에서 뒤에서 때린 겁니다. 그것도 통나무로 때린 거죠. 그래서 폭행 문제에서 걸려든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친구를 통나무로 때린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저 때린 적 없습니다. 아니요. 진실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짓말 탐지기를 거짓으로 얘기해도 진실 반응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심리적인 게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것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도 풀려납니다. 한 공간에서 2년 동안 총 3번의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계속 권 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권 씨가 계속 주장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펜션 주인 박 씨를 왜 죽여요? 맞습니다. 펜션 주인 박 씨를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 얘기할 수 있는 것에서 첫 번째 사건도 권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두 번째도 권 씨, 세 번째도 권 씨라고 보기엔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목적이 사이코패스라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다, 그냥 때린다 라고만 본다면 2년마다 패턴으로 해서 반복적인 버릇이다라고 보는 것 말고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유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박 씨에 대한 포인트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션 주인 그리고 권 씨와 박 씨는
옆집입니다. 바로 옆집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기억을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됩니다. 2014년 7월 31일 강화도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의 모습입니다. 이 시신은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장소와 똑같은 장소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시신을 발견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연락이 안 되는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실종자는 당시 30세였고 더불어 인천에 사는 남자 신씨였습니다. 땅에 묻힌 시신이었고 그렇게 오래 진행된 게 아니었지요. 확인을 해봤더니 불과 얼마 전에 집을 나갔고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씨는 도대체 왜 강화도에 왔을까? 수사를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확인됩니다. 바로 권씨입니다. 권씨의 집을 찾아간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씨였습니다. 당시 신씨는 2014년 7월 31일 오전에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집으로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라져버리게 됐던 거지요. 이 모든 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왜 이걸 권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이미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씨의 집에 갔던 것까지도 CCTV상 모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의심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시 오전 11시 24분에 직접 찾아가는 게 확인됩니다. 강화대교 CCTV에서 찍힌 겁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 신씨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몇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오후 1시 18분 강화대교를 또 지나는 이 차량, 즉 피해자 신씨의 차량이 확인됩니다. 그럼 신씨가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피해자 신씨가 나갈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같은 옷 같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당연히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비슷한 거 아닌가? 반사돼서 다른 거 아닌가?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이 원래 왔던 인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도착한 뒤 내비게이션을 떼고 손에 들고 한 남자가 촬영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긴팔을 입은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누굴까요? 분명 우리가 본 처음 피해자 신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이곳에서 차를 주차한 뒤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탄 뒤 강화도에 있는 모 공원에 내려달라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 남자는 바로 권씨입니다. 자, 당시 권씨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진전이 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때 만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 집에 갔어요. 나 아닌데? 운전한 거 저 아니에요. CCTV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있던 피해자 신씨의 지갑과 핸드폰이 확인이 되는데 그 안에서 지문이 찍힌 채 확인됩니다. 그 지문의 주인은 권씨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문이 나왔으니까 끝났다라고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이를 토대로 권씨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집안에 있는 슬리퍼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집의 문틀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됩니다. 조사해본 결과 피해자 신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증거는 전부 다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인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에 피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주장만 계속적으로 합니다. 지문이 묻은 이유도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 핸드폰하고 지갑 묻은 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은 당일날 왔는데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스마트폰을 못 만지니까 스마트폰을 만지는 법을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의 지문이 묻었겠지. 그럼 지갑은 왜 당신의 지문이 묻었느냐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을 때 내가 전과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절도 혐의가 있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지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지갑을 좀 만져봤습니다. 그 지문이 묻은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 반응이 나옵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죽였냐는 겁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씨를 이 사람은 왜 죽여야 됐을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신씨와 권씨 사이에 꼭 만났어야 되는 이유, 바로 땅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붙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만약 권씨와 연관이 있는 살인, 실종이었다면 진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땅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였던 내연녀, 동거녀였죠. 이 씨입니다. 이 씨가 실종되고 며칠 안 있다가 이 씨 명의의 아파트가 권 씨의 명의로 이전이 돼버립니다. 즉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그 전에 이미 임감증명서가 매도용 임감이라는 게 발행이 됐고 실종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아파트의 소유가 권 씨 걸로 넘어간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 씨가 그냥 사라졌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땅을 사서 들어왔고 권 씨의 횟집에서 함께 일을 했던 남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조 씨의 땅이 권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펜션 주인하고 땅 문제가 있었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앞에 있는 길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 길, 차도의 땅인데 펜션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땅이라서 거기를 매도하거나 바꾸려고 하면 펜션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펜션 주인 박 씨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해서 둘 사이의 트러블이 매우 많았다는 얘기가 외부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신씨. 신씨는 당시에 강화도에 펜션을 짓고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약 2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1억 1200만 원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권씨 땅입니다. 근데 권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받고 난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땅에 붙어있던 경매와 근저당 설정을 안 풀어줍니다. 원래는 풀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풀어주지 않았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신씨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단판을 지으러 가겠다라고 한 날 사라지고 일주일 뒤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 모든 사건의 중심이 이어지는 게 바로 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봤던 이 내용에서 하나씩 다 맞춰보게 된다면 권 씨가 이런 일을 발생시켰던 촉발 원인 자체는 바로 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땅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사기를 쳤던,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정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땅을 가져왔는데 이 땅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금액이 약 26억 원입니다. 즉 26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26억의 재산 중에 25억이 대출입니다. 즉 자신이 원래 땅을 하나 갖게 되면 그 땅에서 담보대출을 왕창 땡겨 또 다른 땅을 사고 다시 땡겨 땅을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징검다리로 땅을 샀다는 거죠. 대출원금 25억 원, 매달 이자로만 832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됐던 게 바로 권 씨였습니다. 근데 권 씨가 이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판매하는데 판매하고 싶지는 않고 돈은 받고 싶었고 그걸 압박과 협박과 회유로서 계속 얘기를 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의 시신의 상태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이 두 구밖에 없죠. 이 두 구의 시신의 공격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 흔적은 시신의 남은 상처인데요. 이 시신의 남은 상처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둔기를 가지고 사람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사람이 살아있거나 움직이거나 저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맞아서 떨어지는 상처들, 즉 상흔이 찢기는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흔이 그대로 있다라는 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에 가까운 거지요. 무조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는 마지막에 대한 상처, 바로 여기는 신씨에 대한 부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만 모든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서 총 무기징역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의 혐의는 없습니다. 즉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죠.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실종됐고 앞에 있던 두 명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을 만약에 살해한 거라면 어디에다가 유기했을까요? 그동안 범인이 했던 패턴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신이 봤던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 곳에 야산에 파인 공간에다가 안매장을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강화도 어딘가에, 피해자들이 있던 공간 내 어딘가에 시신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건은 해결된 사건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도 그렇지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좀 중요한 건 권 씨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권 씨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증거를 못 찾고 있다라는 게 당연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경찰분들도, 프로파일러 분들도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뭐 범인 체포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실종자의 유족, 두 번째 실종자의 유족, 그 세 번째 유족,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유족들의 그 실종시킨 사람 혹은 살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 죄를 못 물었어요. 다른 사람의 범죄로서 무기징역이 된 거지, 유족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시신도 찾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시신은 찾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갈 문제라, 사실 이 부분은 후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 프로파일러 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자신이 살해한 장소 근처에다 유기를 했어요. 딱 보면, 예를 들자면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였거든요. 마지막 사건도 차량에 대해 30분 이내에 있는 야산을 찾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마지막 발신지 가지고. 근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실종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이씨가 집에 어디 갔는지가, 어디서 만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 어디서 같이 어디 이동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 근처를 찾았을 때 나올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피해자도 확인이 안 돼요. 조씨도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 인감증명서를 뗐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매도용 인감증명이에요. 땅 넘기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이제 나와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적으로 가는 건 권 씨가 맞는데, 이 권 씨가 진짜로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진실 반응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강력범죄 전과 33범이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도 안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속해서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에요, 해본 적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체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수사자료 내부에서 보면 실제 두 번째 실종 사건까지 터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시신 가지고 와. 시신 찾아오면 인정할게요. 다 얘기할게요. 라고 한대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의 특징 중에 하나기는 한데 거짓말 탐지기 같은 데서 이게 없대요, 많이. 그러니까 심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합리화됨이 끝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좀 불안한 증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나는 그걸 그렇게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였잖아. 어떻게 했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마지막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제 신 씨죠. 신 씨를 안매장한 장소에 데리고 와요. 현장 검증 때문에. 자기 끝까지 안 죽였다 그래요. 근데 그 장소에 가서 경찰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 너 때문에 못 가니까 못 가, 이제 뭐 구천을 떠돌 거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 또 범죄자 취급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명확해요. 전과 33범을 겪는 동안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얘네들이 날 체포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거부하고 피하고 진술이 불리하면 절대 얘기 안 해요. 모르는데요? 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연쇄살인범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자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범죄는 진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분명히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더 진화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그냥 뭐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완전 뇌피셜이니까 믿으실 필요 없어요. 연쇄살인마가 왜 마지막에 들키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진화했다는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진화라는 뜻이 범죄 방식이 더 디테일해진다도 있지만 방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빼곡하게 숨기고 깝깝하게 철저하게 해서 절대 못 찾게 하는데 힘들죠. 너무 힘들고 뭔가 불편하고. 근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조금 대충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걸리네? 이런 생각, 학습 효과라고 하거든요. 안 걸리네? 그리고 세 번째를 저질러 본 거예요. 세 번째 대충 했어요. 근처에다 그냥 묻어봤거든요. 잡혔어요. 시신 나오고 자기까지 들어갔는데 못 잡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라는 거예요. 이게 2년마다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2014년에 발생됐는데 분명히 이 권 씨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존재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시신 나오다 못 잡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신이 나오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에서 시신 나와도 괜찮아. 어차피 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증거만 없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뺌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었죠. 맨 마지막에는 집안에서도 혈흔이 나오고 뭐 슬리퍼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증거물들이 매우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을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제일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분명히 좀 깊숙하고 철저하게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축사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거 그냥 추측인데 일반적인 안매장을 안 했을 수도 있다요. 근데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점점 대충 했을 가능성이 높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확인이 안 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부분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이래요.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만약 이게 뭐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권 씨는 연쇄살인마예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쇄살인마라고. 연쇄살인마인데 이 연쇄살인마는 진화했고 13년 동안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분명 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다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서 문제에서 촉발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위협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을 농락하고 기만한 사람들, 뭔가 살려고 했다가 안 사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땅 알아보다가 뭐 조금 해봤는데 다음에 뭐 갑자기 연락 두절되거나 뭔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흔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 없으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권 씨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미수 사건도 많지만 과연 이게 다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차피 연쇄살인하고 이미 잡혀서 무기징역인데 왜 얘기를 안 하지? 가석방도 있죠.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나이가 많겠죠, 그때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틱한 범죄자, 그래서 사실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소시오패스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소시오패스라고 보는 것보다 감정에 대한 기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으면 감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나타났을 텐데. 아마 저희도 이제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권 씨는 절대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할 거란 얘기예요. 내가 했다란 얘기를. 내가 어떻게 했다, 어디서 했다, 이 얘기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냥 조용히 할 거라고. 왜냐면 자기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능력이 떨어진 그런 게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겁니다.